삼국지에서 최고로 버프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꽤 오래전에 중서 취재했을 때는 관우였어요. 관우는 도교의 신으로 추앙이 됐고 장사꾼의 신, 주판을 발명한 사람이 관우다.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 만들고 나더니 갑자기 그냥 관우로 황제로까지 추존을 합니다. 관우가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통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우는 글을 배웠어요. 춘추까지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단순 무장이 아니라 법을 알고 통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삼국시대란 난세에서 승부의 키가 뭐겠어요? 문무겸비한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유비는 이게 뻥튀기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면 진짜로 삼국지에서 제일 요즘은 젊은 애들 버프라고 그러는데 삼국지에서 최고로 버프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힌트는 다 유비 쪽에 있습니다. 삼국지의 최대 버프는 누굴까요? 모르시나? 관우. 중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은 관우라고. 근데 물론 이게 시대에 따라 바뀌니까 모르겠는데 한 꽤 오래전에 중서 취재했을 때는 관우였어요. 근데 이 관우가 왜 이렇게 인기냐면 관우는 도교의 신으로 추앙이 됐고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였는지도 좀 애매한데 하여간 꽤 일찍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상은 좀 사실은 돈이 중요하긴 중요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한테 좀 존경을 받아야 돼요. 돈 있는 사람한테 존경을 받아야 탑이라도 세워지지. 장사꾼의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우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뭐 이 주판을 발명한 사람이 관우다 그래가지고 장사의 신으로 그리고 원래 젊어서 소금 장수를 했다 뭐 그래갖고 또 뭐 장사의 신으로 해서 장사꾼들의 수호신 그리고 힘도 세니까 옛날에 장사하는 분은 꼭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아니라 지켜도 줘야 돼. 근데 어쨌든 뭐 천하무적이다 이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의 수호신이 됐죠. 지금도 아마 제가 중국 가서 이렇게 큰 식당들 가보면 꼭 거기 이렇게 사당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 관우상들 보시면 있어요. 제가 중국 가본 지 좀 오래됐는데 이 본 건 좀 오래됐는데 어디 굉장히 큰 그 수천 명 들어가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관우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과일이랑 뭐랑 듬뿍 올려놨는데 완전히 A급으로만 올려놨더라고.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좀 상하잖아요. 지금 하루도 못 가잖아. 딱 좋은 거. 그래서 야 이거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이 관우에 미쳐. 그 다음에 또 출세의 신이에요. 이렇게 장사 나오고 돈 버는 거하고 출세하면 다 나왔지 뭐. 그래서 그 심야에 가면 만주 군벌이었던 장장님, 장한량의 아버지 시한사변 일으켰던 그 장한량의 아버지 장장님 집이 있거든요. 거기도 가면 아예 관우사당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신으로 출정해서 황제까지 추정이 됐기 때문에 군인 군벌들이 다 관우라면 신처럼 떠받들어요. 이러다 보니 뭐 그냥 사방에 인기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 때는 황제로 추정이 되고 청나라 때는 신으로 추정이 되고 심지어는 고종도 황제로 추정을 해요. 고종이 또 관제 지금 동묘는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는데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 만들고 나더니 갑자기 그냥 북며 남며 다 만들어가지고 관으로 황제로까지 추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의 신, 출세의 신, 무력의 신, 돈의 신 다 가졌.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에서도 스토리가 제일 많이 들어갔죠. 옛날에 아주 오래전 방송에서 중국에 가서 삼국지 이야기하는 분을 만나서 가장 인기에 있는 스토리가 뭐냐고 그랬더니 관우의 오관 돌파래요. 관우의 오관 돌파는 각색이 아니라 완전한 뻥이거든요. 그 아저씨 그냥 튀었어요. 근데 오관 돌파하는 거로 바꿨죠. 그리고 형수님 모시고 가잖아. 그냥 튀었어요. 기회 봐서. 근데 그걸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각색을 많이 해갖고 유명해졌죠. 그러면 왜 관우를 이렇게 민간 신화에도 존경하게 됐을까?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유비가 약하고 방랑하고 참 애매한데 황손이라고 그러면서 집안에 백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또 소위 말하는 근본 없는 사람들은 되게 안 쳐줘요. 이 옛날 시대잖아. 그래서 정말 거지가 왕제가 됐다 그러면 존경도 하면서 또 쟤는 집안에 뿌리가 없는데
황족은 쫓아내야지 나쁜 놈들이지. 그러면서도 또 야 이분은 그래도 뭐 이렇게 피가 달라 또 이런 이상한 이중 심리가 있는데 유비는 묘하게 두 개를 다 만족시켜요. 정통 황손이면서 자수성가야. 두 개를 다 만족시켜요. 그런데 그 밑에서 부하 중에 이제 관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무속에서는 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을 많이 하죠. 최영 장군, 그 다음에 정몽주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무속의 신이 돼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남이 장군 뭐 이런. 전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억울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 줄 거라는 좀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관우가 억울하다기보다 어쨌든 좀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무장 중에서 관우가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 만화나 이런 데서는 이 날리는 수염이 최고인데 제갈량이 미엄공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수염이 이렇게 긴지 짧은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 들어서 기른 거지. 젊었을 때 유비 따라다닐 때 무슨 수염을 이렇게 길러. 그랬다면 큰일 나요. 싸울 때는 수염 기르는 게 아니야 원래. 그래서 아무튼 뭐 수염이 길긴 길었다기보다는 멋있었다. 길었다. 좋아. 근데 아무튼 삼국시대의 무장들은 거의 글도 모르고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글을 모른다는 건 단순히 이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통치를 잘 못한다는 의미가 돼요. 이것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유럽은 봉건제 때는 군주가 그냥 똑똑하면 돼요. 뭐 글씨 왕들도 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사자왕 리차드 아시죠? 사자왕 리차드하고 싸웠던 프랑스의 필립 2세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글 몰라요. 오히려 리차드는 글을 알았어요. 근데 정치력은 누가 더 뛰어났냐? 필립이 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타고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양의 중국 같은 나라를 통치하려면 이게 정치력만 뛰어나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옛날부터 법전이 있고 법대로 가고 행정조직, 관료조직이 있어서 문서를 관리하고 어떤 그들의 공통된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 관료라는 게 똑같은 교육과정을 가져서 온다고. 유럽의 봉건제의 영주라면 그냥 원탁의 기사라는 게 돌아다니다가 너 마음에 들어 똑똑하네 이렇게 하는데 한나라 때는 아직 과거는 없지만 그래도 다 배워서 이렇게 어떤 행정적 관료조직적인 철학을 공유하고 가치관을 공유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그냥 어떤 그 영주 같은 리더십 있잖아요. 야 오늘 화끈하게 하고 한판 노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관료조직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법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배운 거를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시를 쓸 줄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을 알고 법을 알고 교육을 받아야 이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게 중국이었고 한국이었어요. 일본도 그렇긴 하지만 일본은 조금 이제 그렇고 한국하고 중국은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거를 중시하는데 이 한나라 때만 해도 배운 사람이 몇 명 있나. 그리고 그전에는 다 귀족들, 소수의 이제 그 귀족들이 배워서 원래 한나라는 문벌 좋고 귀족 집안 중에 이렇게 인물 평가를 해서 관료로 뽑아서 이게 소수였는데 삼국시대가 소위 말하는 난세가 되니까 저 바닥에 있던 사람들 도둑두목부터 해서 완전히 뭐랄까 완전 경쟁이라고 그럴까 그야말로 완벽한 리턴 매치거든요. 이 속에 살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주먹 센 사람도 올라가고 어쩌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통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우는 글을 배웠어요. 춘추까지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단순 무장이 아니라 법을 알고 통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관우가 뭐 알고 보면 별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소설에서는 원래 뭐 여포하고도 뭐 일대 막 이렇게 막 무적의 무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삼국지 정사 보면은 질 때도 많고 뭐 서왕한테도 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거 없는 애인데 막 올렸어 그러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칼싸움 잘하는 걸 올렸겠냐고. 이렇게 싸움 잘해서 올라가는 건 20살 때까지입니다. 형주를 다스릴 땐 이미 관우가 나이가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작년도 넘었어요.
근데 못 나가서 이걸 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통치자가 중요한 거죠. 통치 능력. 이 통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주목으로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관료 조직이 중요하죠. 그래서 조조가 관우를 진짜로 스카우트하려고 했었고 관우가 형주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수도를 옮길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사 삼국지에서 관우는 여포 뭐 하고 싸우는 최고의 이 뭐랄까 이 최고의 스트롱맨이 아니라 통치의 능력을 가진 무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물죠. 전투의 능력을 가진 문관은 또 있느냐? 없죠. 제갈량은 이게 그것도 버프를 받은 것이고 조조의 모사들 중에도 순욱이나 곽가나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있지만 전투는 나가서 안 하잖아요. 조조의 최고 무장이 누굽니까? 하우던이에요. 하우던이 삼국지에서는 관우하고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조조 휘하의 최고 명장으로 나왔는데 사실 하우던은 이 야전형 장군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또 조조하고 친인척이기도 하니까 신뢰도 했고 정말 주먹만 쓰는 사람은 허저 같은 사람인데 뭐 소도 뭐 끌고 갔다던데 꽁지 잡고 질질 끌고 갔다는데 맨 죽을 때까지 특공대장으로 살아가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통치자로서는 이게 안 되는데 어쨌든 문으로 보든 무로 보든 삼국시대는 난세니까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빨리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거기서 세금 받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는데 문무겸비한 사람이 없는 거죠. 문관을 내보냈다가는 전투에서 깨져서 빼앗길 것이고 무장을 내보내면 애들 두드려 패고 싸움만 잘하지 밭을 못 갈잖아요. 그래서 삼국시대의 조조나 유비나 정말 여기서 승부의 키는 옛날 보면 총독 같은 거 하죠. 문무겸비한 사람이다. 문무겸비를 그냥 쟤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요즘 야구에 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 그걸 뭐 요즘 이도류라고 하던데 그런 선수 몇 명 있다고 유명해졌는데 사실 지금 메이저리그나 한국 KBO든 일본 리그에서는 두 개 할 필요가 없어요. 타자도 넘쳐나고 하니까 하나만 잘하면 돼요. 굳이 걔 갖고 아까운 타자 하나 한 명 날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언론에서 이슈는 되지만 절실하진 않은 거야. 근데 동네 야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놈이 그놈인데 얘가 뭐 던지기도 잘하고 타자 사실 유명한 투수들 고등학교 때는 다 4, 5번 쳐요.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승하느냐 못하느냐를 얘 하나가 바꿔놓는 거죠. 삼국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무겸비다 이런 거를 어떤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지 안 배운 건 무식한 놈이야 문무차별 이런 후대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삼국시대란 난세에서 승부의 키가 뭐겠어요. 문무겸비한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무장하고 문관을 보내면 또 싸워요 얘들이. 그래서 삼국지에서 문무겸비가 중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조도 유비도 관우를 중시했던 거고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유가적 관점에서 야 이분은 사소오경도 읽었대. 시험도 멋있대. 이래서 관우가 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우가 뜨게 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시대적 이유가 있고 후대 사람의 착각이 있고요. 그리고 문학적 왜곡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왜 문학에서는 이렇게 되느냐. 왜 사람들은 요거를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삼국지 교훈을 얘기하다 보면 정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소설에 나오는 교훈은 불필요한 거냐? 아니에요. 마케팅하거나 문학작품 쓰거나 드라마 쓸 때는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인데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사실인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는구나. 삼국지 갖고 교육하면 작가들 교육하기도 너무 좋고 마케팅하기도 너무 좋아. 진실이 이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 이게 최고입니다, 진짜. 삼국지에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읍참마속입니다.
제갈량의 북벌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북벌이 1차 북벌이었고 성공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얘들이 대비를 해서 안 되는데 1차 때는 완전한 기습이었거든요. 성공 일보 직전이었는데 마속이 패하는 바람에 모든 게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시도하는 북벌들은 거의 성공의 절반도 못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아까운 거고 마속이가 정말 죽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 마속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만큼 치명적인 사건이었는데 마속이 소설에 보면은 높은 데로 가지 말고 낮은 데 있으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막상 조조군이 쳐들어오니까 야 싸우려면 높은 데로 가야지. 높은 데 갔다가 물이 없어서 이제 물을 수원을 끊었더니 패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전쟁을 조금만 냉정하게 보시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한국 전쟁 때 고지로 올라가지 말고 평야에서 싸우자 그랬어. 지휘관이 있었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무능에 극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싸울 때 고지로 가지 누가 땅에 있어요. 그럼 고지에는 물이 없잖아. 한국 전쟁 때 싸운 고지 중에 물 펑펑 나오는 고지가 있을까? 원래 고지에는 물 없어요. 그때 싸울 땐 다 고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위로 갔니 안 갔니를 따질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고지에 가는 건 정상인데 왜 물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정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지로 올라가요. 가는데 모든 군대는 결국 싸울 때면 고지로 가게 돼 있어요. 손자병법도 고지로 간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긴 물이 없으니까 물을 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결국 군대는 낮은 데 있느냐 높은 데 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물을 유지하고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한국전쟁처럼 생각해보세요. 산 많아요. 우리가 일개중대를 갖고 가는데 엄청 많은데 잘 골라야 되거든. 저기가 제일 높으니까 가자. 큰일 날 소리죠. 일개중대가 모이기에는 너무 좁은 데 가면은 포탄 한 방에 전멸해버리고 너무 넓은 데로 가면 뻥뻥 뚫리고 딱 맞는데 물이 멀어. 식사 추진하는데 산 2개를 넘어야 돼. 그러면 이건 또 큰일 나는 거고. 물론 적군 무조건 우리는 3시간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뭐 굶으면서라도 싸울 수 있는 거고. 이게 작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교훈은 실상을 찾아라. 그러면 실상을 찾는 데에서 그러면 정사의 교훈은 뭐냐? 이 실상을 찾는 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사를 보면 물이 문제는 문제였는데 이게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고지가 요게 딱 좋은데 물이 멀어. 요게 좋은데 병력이 안 맞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해야 되거든요. 물은 당연히 뭔데 저 물을 하려면 우리 병력의 10분의 1을 써야 돼. 그랬더니 이 고지에서 이게 10분의 1이 비어. 이런 거를 잘 판단하는 거예요. 마속이 실전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쉽게 말하면 실상을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유비가 마속이 이론만 앞섰다고 그런 게 입만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쟤는 실전은 경험을 안 해봐서 물이 충분해야 된다. 누가 몰라. 8월에 나무 한 그루 없는 땡볕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전투를 하는데 물을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 없으면 얼마만에 탈수로 쓰러지고 하얗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 그냥 옆에다 놓고 목마를 때 마시면 되죠. 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 병력의 10분의 1을 써야 되고 더 많이 가지면 20분의 1을 써야 돼. 다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병력이 차고 넘치질 않잖아. 근데 물 얼마 드실 거야?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러니까 마속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진을 여기 놨다. 저기 놨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지휘관을 신뢰 안 하게 될 것이고 또 진지를 만들어도 우왕좌왕하니까 계속 구멍이 있었겠죠. 결국은 함락되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은 실상을 몰랐던 게 문제였고 그때 한 명의 장수가 더 있었어요. 왕평이라고 총나라에 아주 뛰어난 무장인데 같이 있었는데 왕평이 싸워갖고 진을 따로 세웠거든요. 왕평의 진은 함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처럼 물을 끊어서 쉽게 이긴 게 아니고 결국 실상을 모르는 지휘관과 실상을 아는 지휘관이 갔을 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마속은 장점이 대민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문관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그거 임무를 맡겼던 것 같은데 제갈량이 아마 그걸 실수한 것 같아.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지휘권을 왕평한테 넘겨라. 근데 그거를 안 해놓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싸우다가 따로 세웠고 마속진이 함락당하면서 왕평은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실상을 알아야 된다. 실상을 아는 애한테 야전을 맡겨야 된다. 군대가 훈련을 해도 그냥 올라가서 진치고 땅 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을 알게 하는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병사든 진을 쳐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물 보급이 어떻게 되고 식량 보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아서 어디 다른 장소에 갔을 때도 잘 써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훈련이지. 그건 안 하고 땅 파라, 앉아라, 내려가라, 올라가라. 이거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무 못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우가 왜 유명하냐. 한 명한테 맡기면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관우는 좀 독재를 해요. 그래서 너무 넓은 데를 다스리다가 실패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이 갔을 때는 누구를 통제할 것이냐, 누가 지휘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조조가 더 똑똑했죠. 그 왜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주머니 주잖아요. 조자룡한테. 필요할 때 꺼내봐라. 이거 제갈량이 한 게 아니라 조조가 했거든요. 근데 조조가 했는데 왜 했냐면 적은 병력으로 그 유수구라는 데를 지키는데 손권이 아무래도 쳐들어올 것 같은데 자기가 주력은 지금 유비랑 싸우러 가야 돼요. 병력이 부족하니까 소수병력으로 맡겨놨는데 거기 다양한 개성의 장수를 뒀어요. 요 상황에서는 너, 요거는 너, 요거는 너 했는데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A형, B형, C형, D형을 만들어 놓고 A형일 때는 너가, B형일 때는 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5명이 지휘하는데 A형일 때 네가 지휘한다, B형일 때 네가 지휘한다 이러면 평소에 싸움 장수들도 자존심이 있지 하고 싶겠어?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얘보다 더 잘해요.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서리한테 딱 맡겨놓고 상황이 벌어지면 네가 판단을 해서 A형이면 주머니를 주어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조조가 야갔지. 근데 중요한 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지휘관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지금처럼 무선 통신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갈량 확실히 제갈량도 그런 쪽에서는 약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래라는 걸 말을 안 했거나 아니면 했는데 말을 안 들었거나 이렇게 돼서 읍참마속의 비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진짜 교훈은 높은 데로 가지 마라가 아니에요. 큰일 나요. 높은 데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채워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리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 결국은 모든 병법은 임기응변이다.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그 축구에서 4-3-3이 좋으냐, 4-2-4가 좋으냐, 뭐 더블 포메이션이 좋으냐, 토탈 사커가 좋으냐 이런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해라. 선수와 상대방한테 맞춰서 가장 적합한 게 좋은 것이다. 그거를 찾아내는 게 능력이고 그거를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조직과 집단이 승리하는 집단이 된다. 이게 삼국지의 진짜 교훈이고 진수가 남겨준 교훈입니다. 아쉬운 거라면 좀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충분히 설명을 안 써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사니까 고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 역사분들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요. 알 사람만 알아들으려고 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이제는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고 다 같이 알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데 삼국지의 교훈도 사실 진수의 결론하고 바뀌지 않는다.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